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97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저는 오는 길에 너무 재밌었어요. 지하철 타고 오는데 네. 서서 오는데 제 왼쪽에 서 계신 그 승객께서 새날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그 김성애 소장님. 네.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좋네요. 재훈님은 좀 어떻게 별일 없었어요? 네, 저는 그냥 무난하게 보냈고 그 주위에 새날 청국장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 저번에 한번 지인분이 집에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지인분의 아버지께서 청국장이 아니라 새날을 그렇게 잘 즐겨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청국장 나오는데 어떻게 뭐 사인이라도 해드릴까 여쭤봤더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망신 다 시키고 다니고 있어요. 각자 댓글 하나씩 소개하고 가보도록 하죠. 네. 제일 먼저 그러면 어떤 분이? 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침 하늘색이라는 분께서 실시간 채팅을 올려주신 건데, 진짜 더운 날 추운 날 길바닥에서 촛불 들 때 노엘 땡땡 또라이지 때문에 아주 개혁의 의지 끌어올랐지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노엘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저희 장작이 되어준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이 생겨나는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래서 민주당 엑스맨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재훈님? 네, 지금 보고 있는데 준비 안 해가지고요? 네. 아니 준비라기보다 왜냐면은 댓글이라는 게 더 지금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봐야 또 많은 댓글들이 달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날 보는 건 너무 한정적이니까. 오는 길에 전혀 준비를 안 해왔다는 거 그냥 이거 넘어갈게요. 이런 거 가차 없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의성님 혹시? 저는 댓글들 다 봤는데 저희 또 희두님에 대한 그 응원 댓글이 많아서 저희가 또 4명 아닙니까? 희두님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도 또 응원을 해주시면 또 저희도 더 재밌게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냥 같이 방송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발을 빼는군요. 저는 이 닉네임을 모르겠는데 뭐 새날 청국장 매주 잘 듣고 있는데 멀리 뉴질랜드 시골 마을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셨고, 특별히 의성님의 환경 관련 정보와 새로운 소식들이 인상적이고 관심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청국장 타이틀을 참 좋은데 뭐 이런 칭찬하는 반응도 있었고, 아무튼 또 뭐 저와 또 보람님의 영향력 있는 진보 의식과 웃음소리 보물이라고 또 해주셨고, 의성님의 지혜, 재훈님은 넘어갈게요 그냥. 네, 준비 안 해온 대가로. 예, 알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또 그런 댓글을 해주셔가지고 절대 전 앞으로 그럼 뉴질랜드가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거 절대로 오히려 뉴질랜드가 4대 악당 국가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프레이밍을 이렇게 또 안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부터. 네. 재훈님 재치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준비 잘 해오시고요. 근데 이거 좀 약간 여담인데, 그 얘기를 한번 되게 저는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뉴질랜드가 되게 뭔가 환경적으로 좋은 국가일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네. 그런 소개를 다음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악당 4대 네. 국가요. 굳이 뉴질랜드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각 국별로도 되게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 네. 비교를 해도 좋고. 좋습니다. 이게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확 와닿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앞으로 의성님이 해주실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거의 관심은 이제 여기 재훈님 쪽에서 나오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해주시는. 아무튼 이번 주도 또 알차고 재밌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의성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환경 주제에서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 4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청년들의 주 4일제에 대한 생각들 자연스럽게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기사를 한번 소개를 드리고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네. BBC 코리아에서 나온 기사인데 한국의 주 4일 근무제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이 주 4일제 도입 현황을 소개를 쭉 해줘요. 먼저 이제 아이슬란드 이야기가 좀 대표적인데, 최근에 그 아이슬란드에서는 정부 주도의 이 주 4일 근무제 도입 실험이 종료됐어요. 2015년에서 19년까지 이어졌고 2,500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이 주당 40시간이었는데 이제 35에서 36시간 정도로 줄이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성공이었다. 그냥 성공도 아니고 압도적인 성공이었대요. 일단 이 사업장의 생산성이 늘거나 최소한 계속 유지가 됐고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그리고 노동자들은 반면에 스트레스가 나아지고 번아웃도 사라지고 방지가 되는 효과를 얻었다. 또 전반적인 워라밸이 굉장히 개선이 됐다라고 하면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이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올가을부터 우리도 시작해 볼 거야라고 주사일제를 도입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또 뉴질랜드, 아까 이야기 나왔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뉴질랜드에 있는 유니레버에서 동일 임금으로 대신에 근무 시간이 20% 정도 축소하는 그런 주사일 근무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 옆나라 일본도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개인들의 역량도 강화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주사일제를 시작을 하겠다고 해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아니지만 일부 주사일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에듀윌이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나 카페24 네. 이제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거기도 격주로 주 4일제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4.5일제도 있다고 해요. 배민으로 유명한 우아한 형제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인 여기어때가 이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출근으로 하면서 이제 4.5일제를 도입을 했고, 한국에선 대표적으로 이 화장품 회사 중에 NS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무려 2010년에 주 4일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주 4일제가 도입이 됐고, 금요일에 주로 쉰대요. 그런데 매출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10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고, 직원도 처음에는 19명이었는데 현재는 40명이래요. 게다가 일하기 좋은 회사로 소문이 막 나면서 이 지방 중소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우수 인재들이 현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입사하고 있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가족들과의 시간이나 자기계발 시간도 늘었고, 또 월요병이 사라졌다라는 또 큰 쾌거가 또 있다고 해요. 다만 단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금요일에 쉬다 보니까 금요일에 일하는 회사와의 스케줄 맞추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게 있는데, 대신 금요일에는 이제 당직 근무 체제를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고는 해요. 한국에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주 4일제의 움직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재훈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주 4일제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저는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회사를 한 10년 가까이 다녔었는데 쉬는 날에 오히려 자진해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원해서 일을 하면은 그만큼 수당이 더 붙고 하니까 돈을 이제 모으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그날 오히려 출근을 자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 4일제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도입되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럴 수 있죠. 달태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근데 말씀해주신 국내 사례들도 보면은 네. 약간 온라인으로 작업이 가능한 분야들은 그렇게 또 하는데, 또 그게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것만 해도 저희가 직접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뭐 업종별로 저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회사들이 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근데 다만 저희가 주 5일제가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주 5일제 되면 나라 망한다 이제 이런 것만 없다고 하면, 세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죠. 네,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그런 프레임을 조장하거나 그런 얘기만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아까도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금요일날 일하는 회사들과의 협업이 좀 힘든 부분. 근데 그렇다고. 모두가 다 쉰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나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딱 출퇴근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장점이 될 때도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자율적으로 근데 본인이 능률을 더 올려가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집이 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호텔 같은 곳, 카페 같은 곳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출근해서 하고, 아니면은 뭐 집에서 하실 분들은 집에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좀
유연하게 하는 게 좀 더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유연하게요? 유연하게. 왜요? 누군가가 또 떠오르는 아, 네, 좋습니다. 유연이란 단어가 그쵸. 뭐, 유연? 아니 막 노동 유연성도 생각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쵸 뭐 아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닐 테니까. 네. 네. 아무튼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엄청나게 많은 그 공격이 또 충분히 예상되는 거고, 근데 또 이미 이걸 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과거 2000년대 초반 때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근데 또 언론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보도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찾아보니까 2019년에 한 1967시간 연간 네. 거의 세계에서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근로 시간이. 진짜 근데 길죠. 너무 길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한국인들이 되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가 뭐 애초에 교육을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뭐 역사와 이런 요인들이 다 합쳐진 결과라고도 보지만 또 우리가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되게 또 빠르잖아요, 어떤 면에서. 네. 그래서 충분히 주 5일제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처음에 걱정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지만 막상 또 적응되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고 나중에 주 4일제 되면 또 그게 당연한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재계 입장에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저도 약간 그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사하거나 좀 경계하지 못하는 부분, 좀 오히려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정책이나 뭐 노동 정책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안 좋은 점을 잡으려고 규제를 하면 되게 오히려 안 보이는 쪽으로 음지에서 되게 안 좋은 현상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계에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그렇게 할지 생각이 많이 들게 합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우리 타령님이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지만 프리랜서로 엔잡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네. 한 군데에 딱 소속돼서 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만 하나씩 따가지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뭐 3개 하면 그 3개에 각각 제 인건비를 녹여낼 수가 있으니까 딱 프로젝트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네요. 꾸준하게 일만 이어진다면.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이런 그 계약인 거죠. 근데 이렇게 계약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회 보장만 조금만 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어디 취업하고 싶은 생각보다 그냥 계속 이렇게 일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 보니까 하나는 제 사례고 하나는 제 사례가 아닌데 제 사례를 먼저 하면 네덜란드 출장을 갔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데 미팅을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4시쯤 되니까 저 미팅하던 사람이 나 이제 근데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어디가? 퇴근. 그래서 그래? 우린 아직 할 말이 안 끝나서 그러면 우리가 내일 다시 올까? 내일은 금요일인데 근데 나의 내일은 쉬는 날 우리 주 4일째. 그럼 너 일 언제 해? 그러니까 끝나고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다녀도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저녁이 있는 삶을 정말 살고 있고 그냥 한마디에 여유가 있더라고. 제가 막 캐리어 들고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뭐야 어디 가고 싶은데 하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알려주고 친절하고 그게 괜히 제가 주사일제나 이런 유연한 노동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런 좀 친근함이 좀 느껴지기도 했고 또 실제로 우리 뭐 경력 단절 여성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오히려 아이를 키우면서 계약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기본적인 사회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 내가 아이가 있지만 어떤 회사의 한 프로젝트만 딱 담당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고과에도 반영이 돼서 나중에 승진도 할 수 있고 임원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우리처럼 비정규직에서 쪽 빨고 버리는 게 아니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좀 있는 게 놀라워서 우리도 좀 그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고 게을러지고 뭐 이런 기존의 프레임 말고 조금 더 넓게 보고 주 4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 질문을 그 모 후보한테 했으면 좋겠다. 주 52시간도 실패했다 그러면서 주 120시간을 외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볼까 이걸. 근데 저는 솔직히 저도 자유 되게 좋아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유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되게 갖고 있는 입장에서 뭐 때로는 민주 진영의 그 지지자분들과도 충돌하는 지점, 뭐 게임에 대한 견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은데 윤석열 씨가 말하는 그 자유는 그냥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반에서 힘이 세고 뭐 돈 좀 있고 뭐 이런 애들이 보통 약한 애들 괴롭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선생님도 개인 못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힘센 애가 막 애들 때리는 거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냐? 그것도 때리는 사람의 자유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아마 100이면 100 다 생각하겠지만 뭔가 대기업의 횡포, 갑질, 독점 이런 거는 기업의 자유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을의 입장에서 왜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학교로 치면 학교에서도 결국에는 이 힘센 애를 대변해줘 막 맞는 애가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하다 봐서 윤석열 씨 같이 저렇게 무책임한 발언 말고 진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혹은 네. 노동자 입장에서도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폐해가 또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관점이 하나 있는데 이 기후변화 문제, 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노동시간이 일단 너무 길어요. OECD에서 압도적으로 길다 보니까 나의 어떤 안전, 나의 먹거리, 우리 동네, 지역사회, 국가 등등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9to6만 해도 뭐 꼭 그 시간만 일하나요? 출퇴근 시간 하고 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8시, 9시까지는 매여 사는 거예요. 일이 중심이 돼서. 그러면 겨우 조금 이제 밥 먹고 정신 차리고 하다 보면 9시, 10시인데 그 다음날 출근하려면 자야지. 무슨 음식을 해 먹고 다 배달 음식 시켜 먹죠. 그리고 뭐 우리 동네에서 환경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활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게 무슨 관심이 생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환경 문제 하면 주부들이 먼저 나서게 되는 편이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가 TV에도 보이고 유튜브에도 환경 문제 심각하도 보이고 반면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보이고 여유가 없고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도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도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젊은 세대들이나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사용자 입장, 노동자 입장으로 뭐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사용자 말고는 대부분이 많이 찬성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주 4일제 같은 경우. 의외로 또 노동자들 입장에 아까 약간 재훈님 처음에 얘기한 네네.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인데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 번다는 얘기도 사실 아예 배척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유연하게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옆 사람이 하면 나는 쉴 수 있을까? 약간 이게 현실적 고민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배가 일을 하는데 또 후배 입장에서 눈치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그 얘기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선배셨나요? 저는 후배였죠. 예. 힘드셨겠네요. 제가 같이 옛날에 참고로 그 프로게임단 생활했었잖아요. 네. 진짜 모범이 되는 선배였어요. 진짜로. 정말요? 네. 왜냐면 그냥 그 후배들 딱 싹 그 군길 잡아줘갖고 팀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이게 하나를 만들었네. 우리의 레전드였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딱 이렇게 딱 선배님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꼰대로 몰아가네. 이런 분 앞에서 주 4일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 지금 4일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다 나왔어. 선배가 나왔어. 저는 농담이고 근데 진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부분이 과연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시간은 좀 맞아요. 걸리더라도 방향은 전 근데 글로 가는 게 맞다 봅니다. 저도요. 아무튼 이 이슈에 대해서 또 대선 주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아마 의성님이 특히 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노동 이슈라든지 관심이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대선 후보들이 뭐 여야 할 거 없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또 현실성에 대한 혹은 또 주변 분들이 많은 지인들이 계시니까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그런 의견들을 잘 모아주시면 듣는 분들도 되게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후배들을 항상 아껴주던 재훈님 어떤 사랑. 주제 준비하실까요? 후배들을 아껴주고 사랑했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 그 검토해달라고 그 내용을 전달하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뉴스에도 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사회에서 꾸준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내용을 좀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그 회동에서 김부겸 총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그다음에 실외 사육 겸 중성화 사업 추진, 그리고 위탁동물 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 보고 관리 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총리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대선 주자분들의 생각도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연한 조치이고 크게 환영한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하는 생명체고 가족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개식용은 사회적 폭력일 수 있다. 라고 전했고요. 개식용을 단순히 야만적 문화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 불안전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동물복지의 필요성에서 출발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추미애 후보도 개식용 이제 그만해야 한다. 개식용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며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영양 포화 사회에 사는 우리로서는 새로운 사회적 용기와 어떤 결심이 필요하다라면서 그렇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낙연 후보도 육견산업 금지 공약 등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국힘 쪽에서는 유승민도 개식용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선 주자들도 다 찬성하는 의견이다. 네, 이렇게 서계리온 보시면 될 빼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찬성하는 어떤 반응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찬성하는 측의 의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은 정책이다. 아예 법적으로 식용을 금지하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개가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는 건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신 분도 있었고요.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이런 제도가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들을 또 말씀을 드리면 개농장, 개고기 등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삶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개식용을 법으로 막는 것은 금지한다. 차라리 도살 방법 등을 좀 잔인하지 않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개식용은 개인의 기호라고 본다. 개 사육을 합리적으로 하게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 약간 이런 의견들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혹시 다른 분들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일단 근데 주제가 굉장히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주제들인 것 네.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개고기를 맘먹었었는데 예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학원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학원 원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개고기를. 네, 항상 이 회식 때마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먹고 학원을 옮겼는데 그 학원 원장님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 도대체 이분들과 이 개고기는 무슨 관계가 있나 했는데 사실 이 탈육식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시대의 흐름이고 그리고 개는 이미 우리의 어떤 감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이미 친구고 요즘엔 반려동물도 말이라고 안 세고 명이라고 세자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이걸 먹거리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싶죠. 그리고 또 개농장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 외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생업이니까 가만히 두어야 한다. 는 조금 논리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고기를 먹지도 않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거를 법으로 만들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되게 명확하게 할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우선은 이게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경우가 다수긴 하지만 요즘에는 닭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집안에서.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반려동물을 그냥 강아지는 그냥 귀여우니까 고양이는 귀여우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그러면 먹지 말고 지키자. 나머지는 식용을 위해서 태어난 거니까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 천을 꺼야 되는지 되게 철학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우선은 말했던 동물복지 차원이나 이런 좀 더 생태학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개고기를 법으로 한다 만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얕은 차원인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강아지 같은 경우에 뭐 고양이나 이런 것도 개인의 소유물로 지금 취급이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예전에 동물농장에서도 나온 사례인데 어떤 분이 그냥 지나가던 강아지를 키우는 강아지인데 잡아다가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해서 뭐 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개 주인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남은 자네들이 막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주인으로서 얼마나 충격이에요. 자기 가족인데. 너무 근데 불쾌하네. 그렇게 한 사람한테도 제대로 된 뭐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처벌이 수가 없다. 없고 그렇게 해봤자 벌금이라고 해봤자 뭐 몇십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는 너무나 가혹한 그런 법적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높이 올리는 것부터 법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생명에 대한 걸? 그래서 아까 그 재우님이 그 댓글로 얘기해 주셨던 분 있잖아요. 도축하는 방법이나 뭐 기르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차근차근 일단 실천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모든 뭐 고기를 먹지 말자 아니면 뭐 고기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이게 한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때 우리나라가 아직 이렇게 선진국이 되기 전이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만 해도 개고기 먹는 국가 이런 식으로 막 남한, 북한 이런 구분도 잘 못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비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로 뭐 미개한 문화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런 걸로는 좀 얘기가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말했던 뭐 동물복지나 뭐 생태적 이런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훨씬 더 잔인한 음식을 먹는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만 해도 그렇고 뭐 중국이나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거위 간에다가 음식을 우겨 넣어서 만드는 푸아그라도 그렇고 그 또 하나가 엄청 저는 이게 좀 잔인한 그거여가지고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오르톨랑 혹시 아시나요? 오르톨랑. 네, 프랑스 굉장히 고급 음식인데 새의 눈알을 없앤 다음에 산채로 계속 음식을 먹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요리를 하는 음식이에요. 뭐 간단하게나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네. 이런 거를 먹는 나라에서 그리고 말고기도 먹고 다른 것도 먹고 하면서 본인들이 안 먹는 거를 먹는다고 뭐 야만적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근데 저는 분명히 이 개고기 문제에 있어서 뭔가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법이 없어도 다들 안 먹어야지 되는 거지. 그럼 좋죠.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조금 들어서 어려운 문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어렵죠. 이게 뭐 1 더하기 1은 몇이야? 그러면 2다. 뭐 공부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가 않을 텐데 이거에 대한 좀 주로 특히 민주 진영에서의 비판적인 얘기를 보더라도 주로 개인의 식성에 국가가 간섭할 일이냐라는 네. 얘기라든지 뭐 개고기를 먹는 거랑 선진국으로 가는 거랑 인과관계에 대해서 일단 그 동의를 못 하겠다라는 얘기라든지 네.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네. 또 전체 동물에 그럼 적용하든가 왜 그 선택적으로 하냐. 뭐 주로 좀 비판하는 반응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저도 되게 어려워요. 특히 제가 뭐 개고기를 안 먹는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게 끔찍하다고 해서 야 그건 안 되지라고 하다가는 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법을 만들고 국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만약에 집권당이 바뀌게 되면 그런 거 개입했을 때 니네 막을 논리 있냐라든지. 그러니까 저도 머리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에 찬성은 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을 못 내리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게 오히려 괜찮은 논의인 것 같아요. 일단 기후 문제, 기후의 관점에서 조금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축산업 자체가 기후 변화에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개라는 그 동물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우러나오는 운동이 점점 시작이 돼서 지금은 우리가 육식을 하는 게 당연하고 상식인 시대지만 50년 후, 100년 후가 지나가면 오히려 그때의 세대들은 옛날에는 고기를 먹었대. 소를 죽이고 돼지를 죽이고 저 우리의 친구들을 죽여서 먹었대. 라고 하는 탈육식이 아예 그 상식인 시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아예 축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제도적으로는 좀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현재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축산업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정의로운 전환의 측면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이게 꼭 개고기뿐만이 아니라 개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물복지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강아지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하는 것보다는 분양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개 품종을 일부러 굉장히 작게 만든다거나 좀 외모적인 부분으로 아니면 좀 더 기형적으로 만들어서 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뭔가를 품종을 개량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이 작은 우리에 가둬놓고 계속 생산만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일상을 마감하게 만드는 사실은 잔인해서. 네 그래서 이게 꼭 고기 차원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도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동물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되게 감성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이성과 논리가 필요해? 사랑하니까? 라는 데에서 이 동물권이 많이 확산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이성적인 것보다도 그냥 감성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보호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더 많이 넓혀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몇 개의 일부 반응이긴 한데 특히 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그 부분을 오히려 이제 비판 요소로 삼더라고요. 법이라는 거를 그렇게 자기네들 감정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민식이법 갖다가 또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냥 저렇게 감성적으로 해서 뭐 물론 가짜 뉴스도 엄청 많이 섞여 있고 근데 주로 이제 비판하는 논리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감정에 따라서 지들 멋대로 하면 이게 뭐 중국이지 북한이지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데 이게 또 어려운 거는 일부 사실도 있고 또 이게 또 아예 틀린 얘기들도 아닌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다. 근데 저도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 지금이야 뭐 평등에 대해서 아직 갈 길도 멀다곤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진짜 뭐 그 돈 있는 남성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다든지 그게 당연한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살지? 뭐 인간이 다른 인간을 막 노예로 부리고 그때는 그게 당연했지만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죠. 왜 그런 세상을 살았지?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바보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친 사람 취급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아주 몇백 년이 지난 지금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럼 나아가야 할 방향, 특히 좀 진보적인 활동가들이 좀 앞장서는 부분에 너무 돌 던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제가 베트남 살 때 보니까 그 베트남에서는 고양이를 진짜 많이 먹어요. 저희 집 뒤에도 고양이 집이 있었고 개고기를 파는 집에서 고양이 고기도 팔아요. 탕으로 끓여 먹고 구워도 먹고 하는데 젊은 층들은 점점 안 먹어요. 네. 강아지도 안 먹고 고양이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그 법으로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그 개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현재 이런 개도국들에게 이제 우리가 주는 의미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여전히 이런 개나 고양이를 먹기 때문에 안 먹고자 하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 개도국에 우리가 주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말씀하시고 나서 외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는 매년 100만 마리의 개가 개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개 식용 관행은 젊은 세대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기성세대들한테는 여전히 일반적인 문화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고 하고 이미 그리고 이 관련해서 중국 그 광시 지역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해서 벌금을 좀 늘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화로 동물학대가 벌금 최대 15만 위안, 약 2,7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 동물의 어떤 이 개 식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저도 솔직히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이 개 식용은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사실은 개가 뭐 회복력에 좋다, 뭐 정력에 좋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장어라든지 뭐 다른 음식으로 대체할 그런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 주신 대로 그 개 관련 유통하시는 분들의 생계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걸 생업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나라에서 그거를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뭐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의견이 있을 거고 또 뚜렷하게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뭐
좀 편안하게 각자의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또 올라오는 댓글들 보면서 많이 참고도 하고 앞으로 또 주위 사람들하고도 많이 얘기해서 다음에 한번 몇 달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많은 게 또 업데이트가 네.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좋은 주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달타령님. 네. 제가 주말 동안에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선으로는 그 김여정 부부장이 주말 동안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종전선언이랑 그 남북 연락 사무소를 언급을 하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겠다 해서 오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곽상도 아들 50억 뉴스가 뒤덮이면서 이제 그게 싹 다 뒤덮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뉴스를 읽는 동안 다른 뉴스가 그 뉴스를 덮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50억을 받은 건 확실하고 그리고 어쨌든 탈당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보면은 근데 본인이 좀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어떤 반응이냐면 2030 세대 중에 상당한 분들이 요새 주식도 하고 코인 부동산도 하고 경제활동 하지 않느냐. 저도 아들에게 그런 것들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한 것이 있고 그리고 6, 7년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나름대로 기여한 것은 맞는데 일확천금 한 것처럼 박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젊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젊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당하고 있는데 왜냐면 처음에 이 얘기가 원래는 화천대유에서 지금 월급을 받고 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문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뭐 대장동, 화천대유 이런 이슈들만 해도 사실은 뭐 젊은 층에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높지도 않고 맞아요. 너무나 복잡한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또 그런 건가 보다 했죠. 또 정치인들 싸우네 약간 이런. 네, 근데 지금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아들이 50억 받았다. 50억에서 다 꽂혔죠 머리에. 그렇죠. 대리 50억 이게 말이 네, 돼? 대리가 50억? 지금 국내 그 뭐 어떤 정재계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대기업 임원들, 네. 사장급이 원래는 받는 퇴직금인데 지금 사위잖아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할 거 없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곽상도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 또한 화천대유에서 어쨌든 연결된 거 아니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소식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지금 청년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뭐 커뮤니티나 여기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얘기를 갈 수가 없죠 저희가. 그렇죠. 일단 펜코를 매일 모니터링하는 재우님. 본인 아니, 의견을 근데-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 네. 본인 의견. 네, 저는 근데 이게 오. 살짝 조금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나이가 이 곽상도 씨 아들하고. 네. 그래요? 더 그래서- 많지 않아요? 아니 한 살 더 많을 거예요. 그쪽이. 만 나이에요. 30 만 나이. 31 아닌가요 만 나이? 그쪽이 더 만 나이가 많아요. 32. 아 그래요? 네 90. 어쨌든 그러면은 어쨌든 비슷해 뭐 네, 한 살 비슷해. 차이면 뭐 친구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2015년도에 입사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2015년도에 당시 월급을 25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최저 시급을 계산해 보니까 5,58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25살에 월급 250 받고 다니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었고 이 50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월급을 250만 원으로 잡고 100년을 일해도 3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100년을 일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되게 청년들한테 엄청난 박탈감이 들고 청년을 넘어서 이거는 직장인들까지도 굉장히 좀 허탈하고 좀 분노하실 만한 일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이때 월급 250만 원이었는데 난 왜 퇴직금 50억 아니었지? 솔직히 아빠가 곽상도 아니라서요. 대기업 임원들이 더 허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을 떠나서 네, 청년들보다도 로또보다 더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요즘 로또 당첨돼도 저렇게 돈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로또 돼도 저만큼 안 되죠. 물론 이제 본인은 뭐 세후 28억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런 발언이 더 화가 났던 게 내가 너무 뻔뻔하다, 몸상에 진짜. 가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누군 말을 열심히 하는 게 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면서 누가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솔직히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이게 상식이려면 우리나라가 저기 짐바브웨급으로 인플레이션이 와야 가능해요. 1년에 1000%가 넘는 인플레가 와야 가능하지.
네, 그런 네. 퇴직금으로 50억? 근데 그 이후로 기사가 수백 개가 쏟아졌죠. 뭐 단독도 계속 나오고 저도 네. 이게 따라가기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맞아요. 보는데도 이게 막 새벽에도 기사 나오고 해서 진짜 따라가기 어려운데 맞아요. 지금 이 녹화하는 시점과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또 그 사이에 많이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네네. 지금까지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곽상도 측의 거짓말도 계속 탄로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채용 공고를 보고 갔다 처음에 그러더니 막상 알고 보니까 뭐 아버지의 권유로 갔다. 네, 추천. 그 얘기 자체가 일단 거짓말이고 그 결국엔 그리고 뭐 2030 세대가 이거에 대해서 뭐 박탈감을 느끼는 거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난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곽상도 아들 곽병채 씨가 그 저는 그게 진짜 결정적 실수라고 보는 게 오징어 게임의 말이라고 스스로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핫한데 50억 게임 밈 형성돼 가지고 그냥 주위에 쫙 퍼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완전히 스스로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은 해명이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부분 내용들은 다 알 거고 또 대부분 거의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다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또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뭐였냐면 이 양비론으로 가는 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뭐 안철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재명, 곽상도 둘 다 책임지고 정계 은퇴해라 이런 얘기가 보통 많이 있던데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건 지금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의 글이었어요. 그 류호정 의원이 글을 올리면서 똑같이 양비론을 펼쳤거든요. 이재명 지사도 사과해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네. 식으로 했는데 제가 왜 화가 났냐면 그 매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판하니까 제가 마치 무슨 뭐 악감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범진보 진영, 그러니까 정의당까지도 굉장히 응원을 하던 입장에서 정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그 노동의 가치 아닙니까? 노동자들 대변하고. 근데 곽상도 그러니까 하천대유랑 곽상도 측의 얘기에 따르면 퇴직금으로 한 3천만 원, 그 다음에 그 성과급으로 5억 원, 그 다음에 산업재해 위로금 그걸로 44억 정도를 받았다고 해명을 했어요. 물론 산재도 신청 안 한 걸로 팩트 체크는 됐지만 네. 어쨌든 그건 둘째 치더라도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다면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산재 위로금으로 44억이 나간 경우가 있냐? 저 여태까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계기로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식으로 공론화에 시켜서 노동의 가치를 더 키우고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와 대비됐던 게 정의당의 그 신장식 전 사무총장님이 그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노동자가 1억 798만 1988원인가? 네. 그 완전히 거의 1억 전후로. 그러니까 그거를 목숨값인 거죠. 그게 한마디로. 근데 지금 44억이라 해명했으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 진짜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맞아요. 뭐 이 피해를 당한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자 이걸 계기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저는 그게 정의당의 가치고 지금 특히나 류호정 의원의 역할이라 보는데 이런 지점에서 비판받는 걸 두고 마치 제가 무슨 여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의당 그 약한 당을 제가 뭐 공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정의당에서 노동의 가치를 주력으로 얘기하지 않은 지는 좀 된 것 같고 본인의 그 보좌하시던 분에 관련된 사건도 있잖아요. 부당이고. 그것도 그냥 유야무야 묻혀버리고 그리고 계속 그때까지 뭐 여성 심지어 그분은 뭐 임신 관련된 그런 시기였는데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박하게 구는 정당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뭐 그거랑 좀 비슷하게 진중권도 지금 마치 뭐 이재명 지사가 하우스를 열었고 거기에 도박판을 열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따갔다는 식으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던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계속 언론에서 실어주고 제가 오늘 곽상도가 말하자면 본인 아들은 잘못 없고 나도 잘못 없다라는 기사예요. 왜냐면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거치 문제를 결정을 해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일신문에 김병훈 기자 기사 제목이 곽상도 따옴표 수사 결과 따라 의원직 사퇴 점점점 정면 돌파 하나 이렇게 나왔길래 저는 이거를 이거 딱 제목만 보고는 사퇴 의원직 사퇴하나 싶어서 바로 눌러봤죠.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수사를 통해서 뭔가 밝혀지면 뭐 책임을 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뉘앙스의 그런 기사를 두고 계속해서 이런 류의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화천대유 결국에 그래서 화천대유가 받았다는 배당금 4천억 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이게 마치 이재명 지사의 비슷한 무게 정도의 잘못인 것처럼 계속 뭔가를 양비론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이득 본 데는 언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며칠 새 계속 이 유튜브 채널도 보고 있는데 이 시청자 수가 현격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뭐 MBC, KBS 뭐 이런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유튜브 채널들이 요즘에 보면은 실시간 이런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훨씬 이 조회수가 높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분들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떤 경우에는 많이 넘어가고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조회수를 지금 빨아드시고 계신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언론을 다 욕할 수는 없죠. 왜냐면 네. 진짜 중요한 취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CBS 노컷뉴스 같은 경우에 처음 그 단독이 굉장히 중요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뭔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그걸 계기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근데 또 그런 지적도 있죠. 윤석열 청탁고발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왜 갑자기 수면 아래로 갔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히 전 중요한 게 탈당하거나 혹은 사퇴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박덕흠, 전복민 뭐 이런 사람들 윤희숙 사퇴하니까 원수가 싹 사라졌어요. 그럼 각상도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국민의힘도 지금 손절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석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게 네. 또 나왔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 뒤에 그 백드롭 걸어놓고 실컷 재미 보다가 지금 바로 각상도 터지고 역풍 맞으니까 바로 그거 바꿨더만요. 대구시당 그 위원장 원내위원장인가 아무튼 그 대구시당 위원장 네. 그것도 곽상도 얼굴 딱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손절한다고 이게 그러면 넘어갈 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심각하다 생각하고 아무튼 뭐 그런 차원에서 주위 청년들도 대부분 보수 진보할 거 없이 다 욕하더라고요. 문재인 네. 정부 싫어해도 욕하고 있다. 이것은 근데 참 너무 황당한 게 그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 전 되게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딸 같은 경우에도 그 6, 7억에 분양받아갖고 지금 그 시세가 15억이라잖아요. 이것도 2030 입장에서 보면 되게 박탈감 느낄 건데 곽상도 아들 50억이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그냥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묻어가는 느낌? 근데 이거에 나와서 이거 관련된 밈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50억 게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 아빠의 힘이라는 그런 힘. 네, 국민의 힘이 아니라 아빠의 힘이라는 그런 패러디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이 직전에 사실 장제원 같은 경우도 다 넘어갈 묻혀버렸어요.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거기 오늘 사퇴했죠.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반응이냐면 용준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다 있었네. 본인도 현타 온다고? 본인 아빠도 국민의힘인데 우리 아빠는 이 정도 안 해주니까 본인이 지금 애가 그럴만했다. 엇나간다.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얼마 들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준석을 굉장히 옹호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이준석이 그렇게 뭐 처음에는 또 몰랐다 어쩌다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사퇴를 해라 아니면 거취를 결정을 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준석이 일 잘한다 하면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빠의 힘으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그 장제원한테 그 배현진 아시죠? 네. 배현진이 이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얘기를 하면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장제원이 배현진한테 전화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다 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식을 제대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처럼 보여요. 부끄러움을 모르네요.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주위 반응이라든지. 저는 오보인 줄 알았어요. 곽상도 말도 안 되잖아요. 퇴직금을 그쵸. 50억을 받았다길래 보니까 우리나라 랭킹으로 봤을 때 퇴직금 랭킹으로 삼성전자 사장보다 많이 받았네요. 네. 네. 현대 다음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좀 주위 반응은 어땠어요? 저도 주위 일부러 물어봤어요. 정치 잘 관심 안 가지거나 좀 잘 모르거나.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청년의 박탈감을 넘어서 이거는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죠. 정말 분노할 만한 그런 그거였고 그냥 짧게 그러니까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국힘 경선 토론 그거를 계속 지켜봤는데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거기서 계속 화천대유를 하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막 팻말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화천대유 이거 뭐 이렇다 뭐 특히 뭐 안상수 씨 그 사람은 자기가 선도를 건설해봐서 이 분야 전문가인데 이거 화천대유 이거 무조건 뭐 이재명 뭐 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
할 얘기 다 하더니 갑자기 뭐 쓸데없는 질문 하나 뭐 한 30초 남기고 툭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수준이 굉장히 좀 낮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무조건 정권 교체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뭐 더 나은 정책이나 뭐 어떤 비전 이런 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화천대유도 다 까보니까 전부 다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토론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재밌기도 했고 반대로. 네. 약간 저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처음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 자기가 아들이 50억 받은 거 나오니까 화천대유 뭐 설계한 게 누구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그 부분도 있었잖아요. 추석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뭐 김기현 얘기도 나오고 계속 그러고 있지만 이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러운 점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들은 어떻게든 이쪽을 공격을 하고 자기들끼리는 뭐 처음에 이준석이 좀 강경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 뒤에는 약간 품어주고 우리 편 지켜주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너무 같은 편에서도 굉장히 공격이 많이 심하게 들어오고 그런 걸 좀 많이 지켜주는 게 좀 부족했진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가요? 저는 뭐 그 문제이시니까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를 공격을 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도둑놈인데 니네 집 못 지키고 왜 훔침 당했어 이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심지어 야 너 왜 못 지켰어 약간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좀 있진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뭐 진보 진영의 의리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하는 건 저도 공감하는데 그쪽에서 지키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가는 것 같긴 해요. 저쪽도 똘똘 뭉치고 앞장서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뭐 자기네들의 타격 때문일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이익으로 뭉치다 보니까 주로 그쵸. 이게 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을 때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 얽힌 사람이나 혹은 그 같은 진영에서 이제 그걸 프레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또 이익으로 뭉친 만큼 버릴 땐 가차없이 팽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게 자발적으로 팽을 당하는 뭐 액션을 보이는 거든 뭐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진보 진영에서는 말씀 주셨듯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너무 쉽게 동지들을 버린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부메랑 맞을 거 생각하고 곽상도가 지금 저렇게 난리 난 것도 이름 모를 그냥 A 의원이었다면 이 정도까지 관심 없었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일가랑 조국 전 장관 일가한테 얼마나 그렇게 스토킹짓 가까운 짓까지 했습니까? 곽상도가 그 사실은 2014년도의 기사에도 보면은 사상 최대의 사기 그게 민정수석 이름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면 제가 한 2년 전, 1, 2년 전에만 해도 제가 이런저런 이슈를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을 때 곽상도 얼굴을 넣으면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곽상도 얼굴을 잘 그때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그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곽상도 이분은 지금 뭐 대선 주자들보다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뉴스에. 아니 뭐 페이지에 뭐 6개가 곽상도던데? 아니면 뭐 뒤에 아들 붙어 있던가? 아들부터 주말 동안에 그 상위 랭크 쭉 보니까 곽상도로 많이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론이 덮고 가기에도 너무 수위가 세가지고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아무튼 계속해서 소식이 터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건 다음 주에도 연장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뭐 그게 메인 주제가 되진 않더라도 이 문제 제기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 혹시 마무리하실 분? 이거 덕분에 근데 고발 사주가 많이 덮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쵸. 그거는 절대 덮이면 안 돼. 국기문란행위니까. 네, 진짜. 아 근데 좀 짜증나요. 뭐 곽상도 아들만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답답한 게 윤석열 고발 사주 뭐 이런 거 이미 지나간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알지 못하고 넘어갈 그냥 누군가는 뒤에서 이익을 보고 그런 카르텔 형성하고 이게 지금도 또 되풀이되고 있는 아주 일부분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청국장 뭐 새날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97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문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